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50분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서 남성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사망자는 약 7km 떨어진 곳에 살던 50대 김씨. 경찰은 사체 주변에 깨진 자동차 깜빡이가 떨어져 있는 걸로 보아 뺑소니 사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교통사고가 뭐 어디가 상처가 있고 날 건데.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기엔 사체의 외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체 부검 결과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 유도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고 뺑소니 사망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틀째가 되던 3월 9일 자정 무렵 경찰서에 찾아온 사람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용의자는 23살 여성. 여성의 정체는 바로 사망한 김씨의 큰딸 김신혜였습니다. 결국 김신혜에게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를 물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신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6일 김신혜는 사건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영사님.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금 가장 뜨거운 사건이죠. 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셨잖아요. 재판부에서는 당시 김신혜 씨의 진술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신혜 씨의 입장에서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해보죠. 완도 출신 김신혜 씨는 남동생과 같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동생이 완도 집에 내려가 있다가 신혜 씨한테 데리러 오라고 한 거죠. 신혜 씨는 그냥 버스 타고 오라고 했는데 좀 심심했던가 봐요. 그냥 데리러 오라고 다시 졸랐대요. 김영사님은 동생이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별일이 없으면 데리러 가겠죠? 그 김에 집도 들리고. 신혜 씨도 결국 EF 소나타를 렌트해서 완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김에 친구들 만날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0시 55분 아버지 집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검문소를 지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뒤 곧 이어 근처 공중전화에서 아버지 댁에 전화를 합니다. 당시엔 핸드폰이 잘 없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 댁에 전화를 하니 여동생이 받아서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가 엄청 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고 건너갔어. 김씨 주사가 장난 아니었다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대요. 신혜 씨도 그런 성향을 잘 아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댁에 가기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아침에 가야겠다 생각했나 봐요. 친구 만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요. 서울에서 완도까지 간 거니까 원래도 밤늦게 만나기로 하긴 해서 일단 전화를 하긴 했는데 새벽 1시 반이나 됐으니 친구들도 나중에 만나자고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근처 술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문을 닫은 바람에 근처 바닷가에 차를 세운 뒤 맥주를 마시다 잠듭니다. 그러다 빵하는 소리에 잠이 깬 게 5시였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아버지를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었대요. 주무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몇 시였어요? 그때가 새벽 5시 15분쯤이요. 그러고 한 30분 뒤에 아버지 시신이 발견된 거네요. 그렇죠.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같이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검문소를 새벽 1시경에 통과했고 1시 반쯤 통화를 했고 할머니 댁에 5시 좀 넘어 도착했는데 중간에 4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경찰도 그 4시간에 집중을 해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구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은 김신혜 씨가 애초에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완도를 찾았다고 봤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 아버지를 왜요? 어릴 때부터 주치폭력이 심했던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에게는 완도에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서울 집에서부터 수면유도제 30알을 으깨 가루로 만들어서 양주랑 같이 챙겨 완도로 내려갑니다. 새벽 1시쯤 도착한 신혜 씨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아버지에게 술 깨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서 약을 탄 술을 먹입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드라이브를 하자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나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나누던 중 술에 취한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고요. 그대로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 근처에 가서 아버지를 차 밖으로 밀어내 유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방향지시등을 김신혜 씨가 직접 뿌린 거고요? 네, 경찰은 차 사고처럼 위장하려고 서울 압구정동의 한카센터에서 미리 구입한 방향지시등을 깨트려 뿌려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댁으로 가서 막 도착한 것처럼 연기를 한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른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면 비어있던 4시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영사님, 아까도 살짝 말씀하기는 하셨는데 대체 범행 동기가 뭐예요? 아버지를 왜 죽인 건가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오래전부터 아버지에게는 심각한 주사가 있었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성추행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만 마시면 자신을 추행하던 아버지가 급기야 10대였던 여동생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이 발표한 초기 진술서에도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견디다 못한 신혜 씨는 아버지 명의로 9개의 교통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8억 원 정도고요. 이게 다 진술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말이죠. 김신혜 씨 말에 따르면 신혜 씨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근데 진술 내용대로 현장 검증도 했잖아요. 했죠. 근데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경찰들이 줘서 내용대로 대신 재연을 했어요. 검찰에 송치된 후에 진술서를 보면 경찰에서는 강압에 의해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번복된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가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단 거죠.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번복을 한 걸까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말했죠. 신혜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본인의 무죄와 아버지의 무혐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신혜 씨가 자수를 했고 전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형이네요. 재판도 되게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죠? 대법원 판결까지 1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빨리빨리였어요. 빨리빨리 사건에서 치우는 거. 저는 그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치워지는 자기 손조각이었어요. 손조각.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영사님, 궁금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하나씩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김영사님,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뭔가요? 아까 경찰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아버지 몰래 완도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몰랐어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면 낮부터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들도 신혜 씨가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할머니도 아버지가 찾아와서 신혜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혜 씨도 이미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혜 씨가 서울에서부터 수면 유도제와 양주를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경찰은 신혜 씨가 서울 집에서 그릇 위에 수면 유도제 30알을 놓고 바 가루로 만들어 양주와 같이 싸가지고 와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했죠. 경찰이 수면 유도제를 갈았다고 한 밥뚜껑과 흘린 수면제를 닦는 데 썼다는 행주가 신혜 씨의 서울 집에서 증거물로 압수됐습니다. 거기서 수면 유도제 성분은 나왔어요? 아니요, 전혀요. 압구정 카센터에서 방향 지시 등도 사왔다고 했는데 카센터에 알아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수사가 엄청 바쁘게 돌아가서 그런 건가? 못 알아봤다더라고요. 전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나 참, 그럼 물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양주병하고 술잔은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진술서에 따르면 신혜 씨는 아버지 시신을 유기한 후 양주병과 술잔, 수면 유도제를 담았던 봉지를 근처 바다에 버렸대요. 근데 주변 수색을 다 해봤지만 그곳이 수심도 깊고 물살도 세고 해서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럼 애초에 술에 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인 건 맞는 거예요?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아버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03%였고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 13.02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13.02마이크로그램이면 양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0알 정도 되고요. 아버지 체중을 생각하면 적어도 150알은 먹었어야 검출 가능한 양이래요. 아니 근데 아깐 30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갈았어도 150알을 술에 넣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150알 정도를 갈아 넣어 실험을 한 건데 어때 보이세요? 이상함을 전혀 못 느낄 정도일까요? 이게 뭐예요? 꿀물 아니에요? 근데 치사량이 독시라민 150알 정도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독시라민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먹었을 때 엄청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는 거죠. 독시라민은 약 600알을 한 번에 섭취했을 때 사망 위험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경찰이 얘기한 섭취량의 20배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면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닐 텐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수면 유도제랑 두 개가 합쳐져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요? 그죠? 보통 0.3%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완전 미친 꽐라 상태잖아요. 대부분 사지를 가누지 못하고 필름이 끊기는 상태에 이릅니다.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주는 술을 마시고 본인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을 해서 나갔다 사망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실 신혜 씨의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3급 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집은 1층에 야식을 만들어 팔던 부엌이 있고 방이 2층에 있는 구조였어요. 사다리 같은 나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그 아슬아슬한 계단을 내려와서 복잡한 부엌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두 단의 계단을 다 지난 후 밖으로 나간 건데요. 김영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취 상태로 드라이브를 갔다라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몸을 가눌 수도 없는 만취 상태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멀쩡하게 그 모든 난관을 해치고 룰루랄라 밖으로 나갔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텐데. 영 미심쩍죠? 보험금을 노렸다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신혜 씨가 아버지 명의로 다수의 교통상해 보험을 든 건 맞아요. 사건 약 한 달 전에 9개 정도의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뭔 교통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아버지가 3급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드는 질병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거예요. 아, 그래서 교통상해 보험을 든 거네요. 그래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3개의 보험이 해약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3건이나요? 그렇죠. 김영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요, 보험료 감당이 안 됐나요?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딱히 직업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장애가 없는 기업체 사장인 것처럼 보험사에 알리고 되는 대로 가입을 다 합니다. 보장 혜택이 좋은 것 빼고 해지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금방 살해할 거면 귀찮게 뭐하러 해지를 해요. 근데 거짓말한 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모든 보험은 가입할 때 질병이나 장애 사실을 솔직하게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네, 만일 숨기거나 축소해서 얘기한 게 들통나면 보험금 못 받는 거죠? 근데 가입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아버지 보험은 언제 들었다고 했죠? 사망 한 달 전에요. 아, 그럼? 맞아요.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어요. 신혜 씨는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어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거액을 수령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보통 사망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지정인이나 상속인. 아버지 보험의 수령자는 전부 상속인이었어요. 아버지는 2번 결혼을 했지만 아내들이랑은 헤어졌고요. 그럼 세 자녀가 나눠 갖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신혜 씨의 동생들은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신혜 씨랑 동생들은 엄마가 달랐는데 그럼 신혜 씨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생들의 친권자인 새엄마가 가져가요. 신혜 씨 중학생 때 새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신혜 씨가 거의 엄마처럼 애들을 돌봤다고 들었는데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새엄마랑 돈을 나누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보험을 아버지 몰래 든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여러 개의 보험 든 것을 다 알고 있었대요. 몰랐던 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뿐이었죠. 보험 사건의 클리셰는 피해자들이 보험 든 것을 모르는 건데 확실히 여러모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 보기엔 좀 무리네요.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냐는 건데요. 본인이 처음에 자백을 하기도 했고요. 동생들도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물증이 없어서 자백이 중요한데 신혜 씨는 최초 진술대를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도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부인을 한 것도 참. 물론 밖에서 봤을 때 내가 찍었으니까 너가 말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에요. 수사 과정이 자기들끼리서 바뀐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제일 궁금한 건 왜 아버지를 성추행 범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자백했냐는 거예요. 의문이긴 하죠? 근데 신혜 씨가 아주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수가 되는지 저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어리석었어요. 자수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자고요. 김신혜 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틀 뒤인 3월 9일에 체포가 됐죠. 그때는 그럼 장례가 진행 중일 때였어요? 네, 처음에 아버지의 사인을 교통사고로 봤으니까 일단 장례 절차가 시작됐고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신혜 씨의 고모 부부는 큰아버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혜 씨가 한 달 전에도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고모 부부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신혜 씨한테 직접 들었대요. 고모부의 말에 따르면 장례 도중 신혜 씨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게 정말 맞냐고 추궁을 했더니 수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큰아버지에게 바로 알렸다는 겁니다. 친척 어른들이 자수를 하라고 한 거네요. 근데 그건 어른들의 주장 아니에요? 신혜 씨도 같은 얘기를 해요? 예리하신데요. 신혜 씨는 묘하게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참 장례가 진행 중이던 밤에 고모부가 자기를 따로 부르더니 어마어마한 말을 하더래요. 이 상황에서 더 어마어마한 게 뭐가 있으려나요? 사실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신혜 씨의 남동생이라는 겁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약을 먹여 살해했고 고모 부부가 아버지의 시신을 처리를 했다면서요? 그럼 일단 동생에게 확인을 해야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신혜 씨도 당연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고모부가 동생에게 못 가도록 막았대요. 그러더니 장례식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순 없으니까 친척들 몇 명이랑 따로 고모 집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계속 어른들이 자수를 하라고 한 거고요. 암만 그래도 단순한 범죄도 아니고 살인인데 그걸 그렇게 순순히 자기가 뒤집어쓰고 자백을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해요. 여기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모부랑 신혜 씨가 얘기하는 걸 막내 여동생이 우연히 들었는데 언니는 아니라고 했고 근데 또 고모부가 또 오빠가 또 죽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니까 이제 언니가 오빠 좀 불러달래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끝까지 강압적으로 밀어냈죠. 진짜면 막을 이유가 없는데 말도 안 돼요. 고모부는 뭐래요? 당연히 아니라고 펄쩍 뛰죠. 근데 자수하라고 다그친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고모부 말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걸 보니까 신혜 씨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 눈치더래요. 보통 자수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해서 형을 줄여주니까 그럴 의도로 자수를 하랬단 거죠. 여동생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어차피 형사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네가 차라리 자수하라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신혜 씨는 장례식장에 가서 차분히 남동생 얘기도 들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고모 집에서 나와 도착한 곳이 경찰서였던 거죠. 결국 동생이 잘못될까 싶어 자신이 대신해서 징역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답니다. 네, 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백했다고. 그니까 정확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았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서 억지로 조서를 꾸미고 지장을 찍었단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강압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거예요? 신혜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찰은 펄쩍 뛰고 그 부분이 재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신혜 씨 말대로 양심에 맡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신혜 씨의 자백만으로 기소하진 않잖아요. 주변인들의 진술도 적극 반영됐어요. 고모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유치장에서 신혜 씨가 자백을 하더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장 면회일지에는 좀 다른 얘기가 써있긴 해요. 정리해보면 신혜 씨는 남동생을 걱정해서 동생에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한 건데 그게 살인 자백처럼 됐다는 거고 경찰에서는 본인 자백 외에 주변인들 진술을 살인 근거로 봤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살인이 성립되려면 범행 동기가 중요한데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화가 나서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중 보험금 얘기는 아까 자세히 했고 성추행 부분이 또 주요 쟁점 사안이잖아요. 근데 일단 신혜 씨는 부인을 했지만 동생들이 맞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셨고 또 근거가 있었나요? 고모부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신혜 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신혜 씨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내셨습니다. 동네 주민 240여 명이 이 진정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뭘 알고 계셨대요? 뭘 알아서 그러신 건 아니고 큰 아들이랑 사위가 와서 신혜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죽은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더라도 손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진정서를 쓰고 동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추행했다고
자기들한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0년 살놈 3년 살고 나온다고 이렇게 함께 죄를 감하기 위해서 그게 인자 생각하기에 참말로 도주로 발동을 찍고 앉았지요. 진정도 올린 것이 이걸 안 했으면 내가 뭐다른 진정도를 올렸겠어. 그럼 동생들도 같은 맥락에서 네, 아버지를 나쁘게 얘기해야 신혜 씨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온 세상이 그런 아버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세 남매의 고통이 엄청났겠어요. 그럼 대체 성추행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92년에 벌어진 김보은, 김진관 사건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딸을 성폭행해서 견디다 못한 딸과 남자친구가 그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살인 사건인데도 딸에게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신혜 씨 친척들도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감경되지 않겠냐면서요. 동생을 생각해서 경찰서에 간 누나와 그런 누나를 생각해서 없는 이야기를 한 동생들과 할아버지라니 착잡하네요. 그리고 더 환장스러운 건 남동생은 하루 종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았답니다. 김신혜 씨가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신혜 씨의 사연은 의문사 진상위원회에 알려졌고 사건 발생 15년 말인 2015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은 처음이었죠. 재심이 필요 없어요 이제. 신혜 씨의 재심에 관심이 없어 보이던 고모부와 고모는 재판 내내 진술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고모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 신혜 씨는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했네요. 그 결과 재심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하며 신혜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현재는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한 상황이니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관심을 갖고 다음 재판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사팀은 세계의 범죄 사건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사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